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And by uniting our skills and our technological know-how, it allows the production of chips that are critical to both our countries and are essential sectors of our global economy. 반도체마저 좀 성장의 어떤 허들이 씌워진다 그러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도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생산과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 요즘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들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반도체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를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로 나갔습니다. 기로에 선 한국 반도체 산업,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예, 안기현입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팽입니다. 안 전무님. 그 며칠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했고 바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인이 다 느끼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요즘 자동차 사러 가면 자동차 납기가 굉장히 깁니다.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데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반도체가 없었어요. 미국은 이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미국이 자동차 제조 산업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근데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제조가 안 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제조식을 갖고 있는 나라와 국가는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고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부터 방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네. 연구원님, 네.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방문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고, 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도 우수하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에서는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하는 그렇죠.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던 그 3나노 공정, 예. 그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 3나노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TSMC만이 3나노 공정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랑 네. 그리고 양산돼서 나오는 제품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빨리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대만보다 빨리 한다. 그렇죠.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평택 공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삼성 평택 공장, 근데 규모를 더 늘린다고도 하던데요. 평택 사업장, 삼성전자의 평택 사업장은 총 6개 제조시설을 구축할 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제조시설의 이름을 P를 씁니다. P1, 2, 3 하는데요. 그 평택 사업장의 모양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이요. 그래서 펜타곤의 예. 앞자 P자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짓는 공장은 P1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2015년 5월에 이 제조를 건축을 시작을 해서 예. 2017년 6월 달에 완료를 해서 거기는 우리가 USB나 SSD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낸드 플래시를 대부분 이 V낸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V낸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장 P2도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까지 해서 거기는 이제 D램을 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D램 생산에서 EUV라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제조 공정을 사용해서 D램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 번째 공장 짓고 있습니다. 네. 2020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P3라고 합니다. 올 11월 달에 완공을 해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제 D램 P2의 D램 생산보다 더 첨단인 D램을 여기서 생산을 하고요. 여기 포함해서 5나노, 3나노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로 네. 또 같이 예.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P3까지 완공이 되면 네. 메모리 쪽에서는 전 세계 공급량의 20%를 예. 여기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평택시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그 직원들이 지금 약 1만 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협력업체 직원까지 하면 6만 명 하루 상주 인원입니다.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정적인 이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평택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네.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 그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카이스트도 보니까 네, 네. 평택 캠퍼스 짓는데 이거 반도체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카이스트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자들, 최고의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일단 평택이라는 지역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평택 캠퍼스 거기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네. 뭐 단순하게 그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산업들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정말 이제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카이스트가 그 평택에 들어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그 관련된 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전무님,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란히 이제 서서
보통 이제 방명록이라는 게 종이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웨이퍼에 쓴 뭐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저게 예, 요게 이제 그날 예.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사인을 예. 여기다가 한 겁니다. 이게 크기로 봐서는 직경이 이 30cm입니다. 예. 보통 12인치 웨이퍼라고 부르는데요. 예. 근데 이 그날의 특별한 그 의미는 3나노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3나노 제조 기술로 만든 이 웨이퍼. 네. 그냥 기존의 웨이퍼와는 또 다른 거예요. 예, 웨이퍼는 똑같은데요. 예.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 웨이퍼 위에다가 3나노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 3나노가 의미가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빠른 반도체를 누가 설계를 하냐면 미국 기업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초고성능 전자기기에 장착이 되거든요. 네. 예, 뭐 우리가 CPU나 GPU나 인공지능 반도체나 만들 때는 초고성능, 이 고속으로 네. 하는데 3나노 해야 됩니다. 어.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한테 맞는 제조 기술이죠. 이걸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하게 또 사인을 한 것도. 두 나라가 공이 의미 있는 기술입니다. 그걸로 생산을 했다라고 해서 3나노 기술을 갖고 반도체를 만든 웨이퍼다. 그래서 뭐 거기다 사인을 한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저거는 좀 작네요. 이게 이제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화상회의에서. 이건 좀 작지요. 직경이 네. 20cm입니다. 네. 8인치 웨이퍼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는 주로 요런 웨이퍼에다 만들고요. 초고속 고성능은 큰 웨이퍼에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래된 제조 기술이고 큰 거는 이제 최신 기술입니다. 연구원님. 네. 그 미국도 이제 나름대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를 찾을 만큼 이렇게 공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미국이 반도체를 개발한, 발명한 국가이고 원천 기술 자체는 미국에 상당히 아직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나눠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 그리고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여러 종류로 분리가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가 지금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TSMC가 저는 파운드리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 뒷부분에서 제조하는 부분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저부가 가치 분야라서 고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팹리스 그쪽 이제 설계하는 분야가 미국에서 남아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네. 제조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이나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이때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분야가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설계 기술 자체는 그리고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 자체를 보시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이 사실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산 기술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수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이나 대만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TSMC 그런 기술이나 삼성전자의 3나노 이런 첨단 제조 공정 자체는 미국이 따라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생산량 자체를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2% 정도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 60, 70%가 한국이나 대만 이런 아시아권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제 설계는 잘하더라도 제조 기술은 자기들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브콜을 해서 다시 이 제조를 우리 미국에 와서 좀 해달라. 그러면서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 찾아온 부분도 아마 그런 삼성과의 협력, 물론 미국 기업 간에 얼마 전에 또 인텔에서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정훈님, 그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반도체 좀 협력을 하고 싶다. 원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한국하고 하고 싶다. 뭐 이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삼성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기계 장치, 전자 장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반도체는 공급의 우선순위가 생겼고요. 먼저 공급받는 곳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해서 협력을 요청했고, 삼성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이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의 고객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그렇죠. 뭐 애플, 예.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은 고객입니다. 예. 고객인데 그 고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이미 그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죠. 네.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뭐 5G나 또는 고성능 컴퓨팅이나 또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반도체를 거의 생산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삼성전자가 네. 공장 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왜 미국까지 갔겠냐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반도체 산업은 이런 사람이 수공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도체 공장 자체가 거의 뭐 자동화가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고려사항이 지금 반도체 제조에서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기술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카이스트가 평택에 캠퍼스를 짓고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이제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 반도체 제조나 기술 면에 있어서 베트남 쪽은 그런 기술력보다는 말씀하신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보다는 미국 쪽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아시아 첫 순방 첫날 일정을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정한 바이든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외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 저희들이 주요 외신을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는 경기도였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제일 먼저 향한 곳도 경기도였습니다. 평택코리아라고 크게 써붙인 이곳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은 이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Our two nations work together to make the best,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world, and this factory is proof of that.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한미동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The heart of semiconductor fabrication takes place right here. This could not be possible without our strong relationships in the U.S. President Biden's trip to Asia aims to improve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with allies in the region. And in the coming days, he plans to introduce a new regional economic framework designed to counter China's influence. 가장 큰 그림은 중국 견제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is designed to work with like-minded countries, really to work together to build more resilient, reliable supply chains, especially on digital economy, which the United States perceives to be very much at the core of our economic future. 이곳 삼성 평택 캠퍼스가 미국에 지어질 삼성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Tyler, Texas. Thank you. This investment will create 3,000 new high-tech jobs in Texas and add
to add to 20,000 jobs Samsung already suppor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I want to thank Samsung for their investment. 올 가을 열릴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일. 미국인 삼성 직원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Okay, now let's get it. Don't forget to vote, Peter. Oh, I'm so sorry. So don't forget to vote. Oh, I will not. You may be here, but don't forget to vote.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 협력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인텔 CEO가 만났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경쟁 관계를 보는데요. 그렇죠. 1등하고 2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매출은 사실 경쟁 관계죠. 예. 그동안 인텔이 오랫동안 1등 자리에 있다가 2017년, 18년 삼성전자가 1등을 했죠. 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술 개발 또 시설 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인텔은 협력 관계입니다. 인텔은 이제 CPU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 CPU의 연산 장치를 도와주는 D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은 협력 관계입니다. 기술적으로. 저도 노트북을 샀는데 메모리는 삼성이고 CPU는 인텔이 들어요. 그게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의 CPU와 삼성전자의 D램. 이거는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같이 다니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협력 관계죠. 그래서 오랫동안 협력 관계는 유지가 돼 왔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경쟁 관계 아니냐, 경쟁 관계 왜 만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같이 만나는 것은 협력에 대한 얘기 했을 겁니다. CPU와 D램 관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인텔이 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삼성보다 좀 느립니다. 근데 인텔이 급하면 삼성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인텔의 파운드리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자체에 대한 인텔은 설계하고 삼성은 파운드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분담한 얘기도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은 한 거지 파운드리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삼성에 배울 것도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파운드리 자체도 뭐 협력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CPU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그걸 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DDR3니 4니 5 새로 나와서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CPU가 또 그 메모리 반도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은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도 고성능에 하지만 저성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술 협력 관계는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3나노 세계 최초로 제품을 양산할 정도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앞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플은 반도체 수요자입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곳이니까 수요자로 봐야 되고 애플이 잘할수록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칩을 애플도 자체 개발하겠다 뭐 이런 구상까지 내놓는다고 하던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든 구글이든 이런 이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회사는 그 회사들은 초고성능 초고속의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이게 표준품을 쓰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한테 딱 맞는 거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건데요. 설계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뽑아서 명확한 미션을 주면 설계하는 것은 이게 뭐 반도체 전문 기업이든 아니든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자만 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차피 제조는 위탁에서 맡겨야 되니까 그 회사들이 제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니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반도체가 많이 설계가 될수록 우리는 제조 회사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아마 네덜란드인 것 같던데 여기는 예. 왜 간 겁니까? 아,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 전쟁이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조시설을 구축해야 되고 빨리 많이 구축해야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제조시설 구축이라는 게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비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네덜란드의 ASM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EUV 노광 장비입니다. EUV 빛을 사용해서 이 노광하는 기계인데요. 근데 그게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몇 대밖에 한 안 되는 40대 거예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요? 예, 1년에요? 예. 네.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은 TSMC,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인데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투자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께서 이정 부회장께서 직접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을까. 예,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네덜란드 가서 그쪽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갖고 뭐 우리가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네요.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제일 빨리 받는 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죠. 예. 아무래도 뭐 총수가 움직이면 그 신뢰 관계가 더 높아지겠죠. 네. 예, 높아져서 거기서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 보니까 이거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닌데 그래서 K반도체, K가 이제 한국을 뜻하는 K죠. K 반도체가 위기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위기라기보다는 지금이 딱 기회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해오면서 물론 초창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 자체가 자본 집약 산업이다 보니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대기업들이 그냥 잘해. 그러면서 이제 왜 국가가 그것까지 지원을 하지? 이런 좀 인식이 많이 커졌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고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관심은 정부의 관심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년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이제 위험하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런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여러 나라에서 각종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자체 반도체 생산을 2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던 일본도 TSMC를 유치하거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반도체 제조 시설을 늘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죠. 우리 정부도 위기가 왔구나. 네, 지금까지는 민간에 맡겨놨던 게 이제 다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지원을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상황 자체가 뭐 조금 경쟁자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은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바뀌어진 분위기 그리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인식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K 반도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국가별 역할 분담해서 공급망 전체를 자국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 종주국이에요. 반도체 산업, 반도체를 처음 만들었고 반도체 산업을 태생한 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제조 시설이 거기에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대만, 중국 중심으로 제조 시설이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반도체 설계, 한국, 대만 반도체 제조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거는 아직도 글로벌 이 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 제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제조가 우리 기술을 앞선다. 그럼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게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져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삼성전자의 제조 기술이 미국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아쉬우니까 온 네, 거죠. 아쉬우니까 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그럼 미국이 우리를 안 필요해. 그러면 그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높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유럽, 일본이 그동안 반도체 제조에서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져 있거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보다 지금 뛰어난 기술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순간 협력 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 탑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대해야 된다.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네. 그래야 우리가 이 반도체 이 산업의 경쟁력이 협력 관계도 유지될 수 있고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원천 기술도 갖고 있죠. 장비 갖고 있죠. 소재 갖고 있죠. 제조만 잘하면 우리보다 다 나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우리가 방심하면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요. 근데 지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지금 우리 뭐 반도체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 국민들도 열심히 도와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또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나라든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전자제품, 뭐 기계장치 마찬가지지만 제일 말단의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예. 그게 없으면 못 만들죠. 근데 중국도 수입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수입해서 쓰기가 어렵죠.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직접 만들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최첨단 제조 기술을 갖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이 이 중국은 최첨단 제조 기술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최첨단 제조 기술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성과 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규제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반도체 산업 자체의 공급망을 자국화하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제조 수준을 지키기 위한 장비,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족해. 부족한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해서 중국의 소재 장비를 수입해서 쓴다? 그럼 반도체 제조 자체가 중국보다 못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비 소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 2019년 7월 달에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 규제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자라는 바람이 일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더 점프업을 해야 됩니다. 국산화 아니고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세계 1등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네.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만 얘기해 볼게요. 아, 예. 대만은 전통적으로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이 이제 발달된 곳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파운드리 부문에서 세계 1위, 그것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더라고요. 그거는 미국의 전략, 미국 기업의 전략이 있는 거고요.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뭐 케미칼, 가스를 많이 씁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시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를 하지 네.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예. 라고 해서 처음 그 대만의 제조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만이 제조 시설을 갖추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계의 이 화교, 미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인적 자원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은 설계, 대만은 제조. 이 분업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40년 전부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이 계속 성장을 한 거죠. 오랫동안. 그게 고착화 됐습니다. 그 고착화 된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전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 시설은 미국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구축하자. 예.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특히 이제 대만에 있는 제조 시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그게 상당히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의 TSMC한테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게 응해서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고요. 연구원님,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저희가 대만 얘기도 했고 중국 얘기도 했고 미국 얘기도 했고 하는데 공통적인 게 각 나라마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요.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를 사서 다른 산업을 발전을 시킨 상태고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 발전보다는 반도체만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는 반도체 이외에 출구가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일단 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는 계속 이제 세계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서 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도 수요 산업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수요 산업이라면은 전기 전자 제품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IoT라든지 AI라든지 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분으로 첨단 기술이 더 가미된 그리고 네. 반도체가 더 많이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 수요 산업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세계에서 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국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물론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가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네. 압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수요 산업을 키우면서 반도체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지난 2월이었나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네, 이게 이제 네.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일단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법 명칭 자체가 첨단산업특별법으로 이제 바뀌어서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인력이라든지 기술,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반도체를 집중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국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그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반도체 이외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산업이 포함이 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사실 나온 게 없고 6월 달인가 조례로 다시 이제 세칙들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작년에 발표했었던 K반도체 전략에서 얘기가 있었죠.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계약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의 논의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된 그런 상황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력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연구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반도체 인력 많이 부족합니까? 양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양적인 문제가 질적인 문제하고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력 뽑고 싶은 만큼 못 뽑습니다. 그건 이제 인력 양성은 우리 퍼블릭 섹터잖아요. 학교에서 양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나오면 기업이, 산업이 쓰는 건데요. 산업은 성장하는데 인력 양성의 규모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이게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정원 확대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학력 인구가 주니까 정원 확대가 보다 줄게 돼 있어요. 학교 정원 자체가.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학과 정원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학과 정원 조정이 안 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 대학 정원이 되게 어렵죠. 아니 확대가 아니고 준다니까요. 줄어요. 주는데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요. 우리는 확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력 양성 시스템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거와 미스매칭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업으로 보면 인력 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말단으로 가면 사회에 진출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이 직업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직업은 어디 있냐? 성장하는 산업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에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이 산업적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봐라. 그렇죠. 라고 그 과학 기술 뭐 인재 공급이 안 되면 개혁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산업에 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만큼 우리가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이달 말에 보니까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뭐 이게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을 거고 작년에 K반도체 발전 전략 거기에서 아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기 내지는 이걸 위기를 기회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TSMC 이렇게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미국이나 영국, 독일도 반도체 제조업에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경쟁 관계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 산업에서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앞서서 전문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하는 거고 그 생태계를 위해서는 국산화가 또 필요한 거고요. 국산화라는 게 뭐 자국 기업이 100% 그걸 다 생산을 해도 되지만은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 기업을 국내 우리나라에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재나 장비 분야 외국의 우수한 기업을 국내로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만큼 경쟁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앞서 저 말씀드린 것과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외국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독일에서 세제 지원을 뭐 예를 들어서 20%를 준다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세제 지원을 몇 % 줘야 되겠냐 이건 거죠. 같은 금액이라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어딘가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같은 수준 이하의 혜택을 준다. 그럼 외국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겠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발전 전략이 나올 때 지금까지의 이제 해외 그 국가들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를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우리의 메리트가 뭔지 충분히 얼필할 부분을 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런 발전 전략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전무님, 마지막으로요. 한국 반도체 발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그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메시지는 2021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안보다. 그게 유사한 게 있습니다. 국방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경제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반도체죠. 다른 산업하고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의 육성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를 지키는 자산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달라. 정책도 그런 입장에서 봐달라. 지원도 그런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 국가의 자산이지 우리가 개별 기업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꾸 보기 시작하면 형평성이 안 맞죠. 국가의 자산. 그리고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달라. 그렇게 봐주면 해답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 그동안 많이 냈고, 많이 냈는데 뭐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계속 똑같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 자체를 안보 자산이라고 전 국민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답은 보일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